안녕하세요. 몇 년간 계속 걱정만 안겨주던 한국 인구 문제. 근데 최근에 출생아 수랑 혼인 건수가 동시에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추세의 전환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시 스쳐가는 희망일까요? 오늘 이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통계청 최신 자료들하고 전문가 분석들을 좀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 반등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맥락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여러분께서 좀 헤드라인 너머의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요. 자, 그럼 일단 좀 반가운 소식부터 확인해보죠. 2025년 5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8%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11개월 연속 증가세예요. 11개월이요? 와, 네, 특히 5월 증가율만 보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혼인 건수도 만만치 않던데요. 네, 혼인 건수 역시 1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이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6년 만에 가장 많은 5월 혼인 건수이기도 하고요. 출생하고 혼인이 이렇게 같이, 그것도 11개월 이상 쭉 늘어난 건 진짜 오랜만이라는 거죠. 90년대 초 이후 처음이라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합계 출산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0.7명대 중후반 이렇게요. 네. 9년 만에 반등이라고 하니 겉보기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이에요. 그죠?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죠? 몇 가지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 때 미뤄졌던 결혼이나 출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최근에 좀 몰리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저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수치가 워낙 낮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커 보이는 거죠. 아, 팬데믹 때 미뤄뒀던 일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 구조적인 요인인데요. 인구 구조요? 네, 소위 에코붐 세대라고 하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이분들이 지금 딱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에 대거 진입했습니다. 아하. 실제로 최근 한 5년간 30세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한 9%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 연령대에서 혼인과 출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정 연령대 인구가 늘어난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정부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요즘 출산 지원책들 꽤 나오고 있잖아요.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출산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 한 0.03명 정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반면에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 그러니까 보육시설 같은 거겠죠? 이걸 100만 원 늘렸더니 0.098명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인프라 투자가 효과가 더 컸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하긴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나 교육 부담, 또 여성 경력 단절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숫자 뒤에 이런 좀 복합적인 배경들이 있었네요. 그럼 이 반등세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신중해야 해요. 증가율이 높아 보인다고 해도 출생아 수 자체는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낮다. 네, 합계 출산율 0.75명, 이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찌고요. 유일하게 1명 미만인 나라입니다. 참 신박하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30대 초반 인구 증가 있잖아요. 이게 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시적이요. 네, 지금 20대 여성 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출산 연령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한 3, 4년 뒤에는 다시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잠깐의 반등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래도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35세에서 39세 여성의 출산율도 보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34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아요. 아, 고령 출산도 무시할 수 없군요. 네.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출산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투자 같은 그런 정책적 관심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이혼 건수는 좀 줄고 있고요. 평균 이혼 연령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인구 이동을 보면 여전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도 결국 주거나 교육 같은 구조적인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 단기적인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인구 위기라는 큰 그림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십 년 안에 인구가 반토막 나고 2072년쯤엔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82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아주 아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 정말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예를 들어 인구 전략 기획부 같은 거 출범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한국 인구 동향의 좀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최근에 그 출생아, 혼인 증가는 코로나 이후 효과나 특정 세대의 일시적인 증가라는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었네요. 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이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는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인구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 노동시장, 복지 시스템, 지역 균형 등 우리 사회 전반,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단기적인 현금 지원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지금의 반등세가 곧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요. 다음 세대가 정말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종류의 장기적인 투자와 또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